만약 당신이 지면 내 아이를 낳아야 할 거다. 이도현 대령의 목소리는 독사의 도객처럼 사격장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주변의 장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광적인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는 사격장의 엄숙함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한편의 희극이었다. 갓 부임해온 책상 물림 여군 소령을 향한 잔인하고도 통쾌한 공개적인 모욕. 강유진 소령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거구의 군인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유독 작고 가냘커 보였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통쾌하는 자, 동정하는 자. 하지만 그 어떤 눈빛 속에서도 그녀를 믿는다는 신뢰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자민한 내기는 단순히 그녀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딴의 모든 여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향한 공격이었다. 이도현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승리를 확신한 자의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그가 먼저 쏜 5발의 총알은 관역의 정중앙 단 하나의 구멍에 모두 박혀 있었다. 완벽한 사격,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이자 권력의 과시였다. 강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사격대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총을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사격 통제관을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대 좀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사격장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폭소는 멎었고 그 자리에는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미친 건가? 300m 소총 사격을 눈을 가리고 하겠다고? 이것은 더 이상 자신감이 아니었다. 명백한 광기였다. 이도현 대령 역시 입가에 걸려있던 오만한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는 잠들어 있던 전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깨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 검은 안대의 어둠 속에서 존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사가 화약과 강철의 힘으로 쓰여질 참이었다. 사격장에 그 운명적인 내기가 있기 몇 주 전, 강유진 소령은 제17기 기계화 보병연대 불사조 부대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의 부임은 조용했다.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본부에서 새로 전입 온 말이 없고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평범한 작전 장교일 뿐이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시계처럼 정확하고 감정 없이 흘러갔다. 아침 6시 기상, 10km 구보, 서류 작업, 그리고 다시 체력 단련. 그녀는 모든 일과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동료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투명한 벽 안에 가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듯 보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얼음공주 혹은 AI 장교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가 야전부도를 얕보고 부리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그 차가운 침묵과 거리감이 사실은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라는 사실을. 그녀의 밤은 언제나 같았다. 관사의 작은 침대에 눕는 순간 어둠은 그녀를 과거의 그 말, 지옥의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회상, 귀를 찢는 폭발음, 사방에서 빗발치는 총탄, 짙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중동의 어느 사막 도시, 폐허가 된 건물 옥상. 그녀는 저격용 소총의 스코프를 통해 타겟을 조준하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707 특수임무대대 최고의 저격수였던 그녀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타겟 확인, 목표 11시 방향 800m, 바람은 북동풍 3노트. 무전기 너머로 그녀의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동료였던 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사격 준비 완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박동과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방화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때였다. 현실, 탕, 사격 훈련장에서 울려 퍼진 총성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금 중동의 폐허가 아니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어느 부대의 사격 훈련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총성이, 동료의 마지막 비명이 맴도는 듯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707의 최정예 요원이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보병부대의 행정장교로 오게 되었는지,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개인적인 사유라는 짧은 한 줄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방화쇠를 당기고 싶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죽어가는 동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잊고 싶었다. 총성과 화약 냄새가 없는 곳에서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싶었다. 이곳 평범한 보병부대는 그녀에게 있어 마지막 도피처이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동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작은 소망은 이 부대의 왕을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연대장 이도현 대령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부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절대적인 신망을 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이었다. 그의 작전 능력과 용맹함은 군 전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 속에서 다른 종류의 위험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다른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는 낡고 위험한 아집이었다. 특히 군대의 여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경멸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직감했다. 자신이 조용히 숨어들었던 이 동굴이 사실은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과거보다 더 지독한 또 다른 종류의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그녀의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멀리서 울려 퍼지는 총성에 눈을 감았다. 과거의 망령이 마치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이 망령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한번 총을 잡고 이 새로운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게 될지. 그녀의 위태로운 평화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연대장 이도현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있어 강철의 벽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전장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언제나 용맹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의 작전 지휘 능력은 전군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탁월했으며 부하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신념 속에는 그만큼이나 단단하고 위험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전쟁터를, 그리고 군다라는 조직을 오직 남자들만이 설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라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여군은 전투력을 저하하고 군기를 해치는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었다. 특히 전투 능력이 아닌 행정 능력으로 진급한 것처럼 보이는 책상 몰림 여군 장교에 대한 그의 혐오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다. 강효진 소령이 그의 부대에 부임해온 첫날, 그는 자신의 그 뿌리 깊은 편견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유진이 그의 집무실로 첫 부임 신고를 하러 갔을 때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강유진 소령, 특기가 정보 분석 및 작전 지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부대는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곳이지 머리만 굴리는 곳이 아니야. 자네가 있을 곳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어떤 임무든 완수할 자신 있습니다. 유진의 담담한 대답에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네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에 가냘퍼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자신의 편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다는 듯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자신감이라 좋지. 하지만 전쟁터에서 자신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특히 여자에게는 말이야. 그는 유진을 자신의 연대에 속한 장교로서가 아닌 일종의 이물질로 취급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강철 같은 부대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는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유진을 억압하고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강철의 벽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쌓아 올렸다. 그의 첫 번째 방식은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정보사관학교와 707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어떤 남성 장교보다도 뛰어난 작전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그녀를 모든 핵심적인 작전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연대의 모든 장교들이 모여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논의할 때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아무런 의미 없는 과거의 훈련 결과 보고서나 정리하고 있어야만 했다. 강소령은 몸이 약하니 무리하게 야근시킬 필요 없겠지. 먼저 퇴근하도록. 그의 말은 배려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너는 이 중요한 자리에 낄 자격이 없다는 잔인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그녀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지루하고 하찮은 행정 업무만을 떠맡겼다. 매일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비품 목록 정리, 주간 식단표 작성, 부대 내 환경미화 점검과 같은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작전 장교가 아닌 연대장의 개인 비서나 행정병처럼 취급하며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서서히 짓밟아 나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앞에 놓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낡은 비품 목록을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병사들의 식단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완벽한 일처리는 이도현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하찮다고 던져준 일들 속에서조차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어째서 저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그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자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벗어난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도현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그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구보 때 보니 강소령이 대열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던데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번 주말에 있을 장교단합 등반대회는 강소령은 열외하도록 하지. 괜히 따라왔다가 다른 사람들 발목이나 잡으면 곤란하니까. 그의 모든 말은 유진 개인을 향한 공격인 동시에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 발언이었다. 부대의 다른 장교들은 그의 이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감히 그의 절대적인 권위에 반기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암묵적인 동조로 이 잔인한 괴롭힘의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모욕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견뎌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강철의 벽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평화를 찾아 이곳에 왔다. 과거의 악몽을 잊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도현이라는 거대한 벽은 그녀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자극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사로서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고 피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신이 가진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이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리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했다. 두 개의 강철이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기며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대 전체가 참가하는 정기 소총 사격 훈련이 있었다.
화약 냄새와 날카로운 총성이 훈련장을 가득 메웠고 병사들은 흙먼지 속에서 엎드려 쏘고 서서 쏘는 등 다양한 사격 자세를 연습하고 있었다. 연대장 이도현 대령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는 사격에 있어서만큼은 군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명사수였다. 그의 이런 자부심은 그가 부대를 통솔하는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의 원천이기도 했다. 그의 눈에 사격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수첩의 무언가를 기록하며 조용히 서 있는 강유진 소령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작전 장교로서 훈련 전체의 효율성과 병사들의 사격 데이터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의 삐뚤어진 눈에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총 쏘는 것이 무서워 뒤로 빠져 있는 나약한 계집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강소령, 네 연대장님, 거기서 소꿉장난 같은 짓은 그만하고 이리 좀 와보지. 당신도 군인이면 총을 쏠 줄은 알 거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이도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릴 작정이었다. 듣자 하니 강소령은 사관학교에서 이론 시험만 잘 봤다던데 우리 부대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책상물림 장교는 필요 없어. 안 그런가 제군들. 그의 말에 그의 곁에 있던 몇몇 아첨꾼 장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직접 실력을 보여줘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소령님, 총은 쏠 줄 아십니까?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이 유치한 연극을 주도하고 있는 이도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묵이 이도현의 오만함에 더욱 불을 지폈다. 좋다. 그렇다면 나와 직접 한번 겨뤄보는 건 어떤가? 그의 말에 훈련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연대장이 일개 소령에게, 그것도 여군 장교에게 공개적인 사격 대결을 신청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 겨루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권력 과시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그의 말에 훈련장은 300m K2 소총 사격 5발 어떤가 해볼 텐가,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가려고. 그는 그녀가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떤 정상적인 군인이라도 이 불공평하고 모욕적인 대결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담담했다. 그녀의 그 예상 밖의 반응에 이도현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것이 자신의 판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넣듯이 말했다. 그냥 하면 재미없지 않겠어? 내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어?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군인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조건을 그녀의 면전에 내뱉었다. 만약 당신이 지면 당신은 이 부대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음흉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아랫배를 훑어보았다. 내 아이를 낳아야 할 거다. 그것이야말로 여자가 해야 할 진정한 임무이자 애국 아니겠나. 그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시끄럽던 훈련장은 물을 끼얹은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조차도 이토록 끔찍하고 저질스러운 말을 연대장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농담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파괴 행위였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 거대한 모욕 아래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이도현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도망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터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그녀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과거의 망령을,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그 무서운 전설을 마침내 깨워버렸다는 사실을. 그녀의 침묵은 굴복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이제 곧 이 오만한 남자의 머리 위로 가장 무섭고 처절한 심판이 총성의 형태로 내리꽂힐 참이었다. 사격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강유진 소령에게 쏠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며 이 부당한 현실에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전 이도현 대령이 내뱉은 그 끔찍한 말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은 오히려 광기에 휩싸여 있던 이도현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사격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모든 이들의 귓가에 명료하게 박혔다. 좋습니다, 대령님. 그녀의 첫마디에 사격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좋습니다라니, 저 모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인가?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미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도현은 그녀의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미쳐버렸거나 혹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유진의 말은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했다. 하지만 대령님.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더러운 판에 뛰어든 또 한 명의 플레이어였다. 만약 제가 이긴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부대 안에서 실력에는 성별이 없다는 것을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정확하십니다, 대령님. 그녀의 그 한마디는 이 내기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벌이는 치욕적인 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남성성이라는 낡은 편견과 실력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벌이는 이 부대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넘어 이 부대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 군인,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오게 될 모든 미래의 여성 군인들의 명예까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녀의 그 장엄한 선언에 사격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웃던 시선들은 경외감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강철의 벽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 작은 거인이었다. 이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혹은 자신의 사과 같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요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그는 그녀의 그 정의로운 도전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가 실력에 자신이 없는 겁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좋다. 그는 마지못해 이빨 사이로 말을 내뱉었다. 어차피 네가 이길 일은 없을 테니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신화 속 전쟁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상대로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내기를 시작했는지를. 그럼 시작하시죠, 대령님.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여신의 목소리처럼 고요하고도 비장하게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운명의 대결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대결의 규칙은 간단했다. 3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K2 소총으로 5발을 사격하여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연대장 이도현 대령이 먼저 사격대에 섰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익숙하게 소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그 순간 그의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장난스럽고 오만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표적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날카로운 집중력을 가진 전사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왜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는지를 자신의 실력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길고 안정적이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잠시 후 표적을 확인하던 통제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10점. 정확히 관역의 정중앙 10점 만점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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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그는 멈추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남은 네 발을 모두 격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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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5발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점 만점, 50점 만점. 그의 5발의 총알은 거의 하나의 구멍에 모두 박혀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신의 경지에 가까운 사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내기가 애초에 성립조차 될 수 없는 것임을 모두에게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조롱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자, 이제 네 차례야. 어디 한번 발악이라도 해보시지. 마침내 강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사격대에 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거대한 소총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병사들은 이미 내기의 결과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동정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소총을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총과 하나가 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처럼 그녀의 손에 들린 소총은 더 이상 차가운 무기가 아니라 그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에 공허하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수천, 수만 번의 격발 속에서 단련된 오직 최고의 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도현처럼 엎드려서 안정된 자세로 사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체로 소총을 어깨에 가볍게 견착했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첫 번째 발을 격발했다. 탕! 10점. 첫 발은 만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실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사격대를 벗어나 천천히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짓이야? 모두가 경악했다. 움직이면서 소총을 쏘는 것은 명중률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일정한 보폭으로 걸으며 흔들림 없는 자세로 두 번째 탄환을 발사했다. 탕! 10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움직이면서 쏜 총알이 정확히 10점 관역에 명중한 것이다. 그녀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옆 사선에 있던 예비용 표적을 향해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각으로 세 번째 탄환을 발사했다. 탕! 옆 사선 표적지의 정중앙에서 하얀 먼지가 피어올랐다.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명중시킨 것이다. 사격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저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격의 모든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마치 예술과 같은 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두 발을 남겨두고 다시 원래의 사격대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이 미친 대결의 마침표를 찍을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를 사격 통제관에게 던졌다. 안대 좀 주시겠습니까? 사격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도현 대령의 얼굴은 이제 오만함이 아니라 불신과 경악 그리고 미세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인간이 아닌 전쟁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통제관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안대를 건넸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눈을 가렸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다시 소총을 들어올렸다. 그녀는 눈으로 보는 대신 온몸의 모든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뺨을 스치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읽었고 공기의 미세한 습도를 느꼈으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온몸이 그 자체가 하나의 가장 정교한 탄도 계산기가 되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탕! 네 번째 탄환이 발사되었다. 10점.
통제관의 목소리는 이제 경탄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 그녀는 방아쇠의 손가락을 건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아주 잠시 사격장의 모든 바람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완벽한 무의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그때였다. 탕! 마지막 총성이 울렸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던 병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전설을 목격한 자의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합니다. 마지막 탄환이 이도현 대령님이 쏘았던 바로 그 첫 번째 탄착군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관역에는 구멍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는 순간 사격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충격 그리고 전열이 뒤섞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찬사였다. 그녀는 안대를 쓴 채로 이도현이 만들어낸 완벽함 그 자체를 자신의 총알로 다시 한번 꿰뚫어버린 것이다. 이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강철 같던 자존심과 오만함은 저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광경 앞에서 가루가 되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강유진은 천천히 안대를 벗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총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격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그녀를 향한 수백 명의 경외 어린 시선과 우레와 같은 함성이 마치 신화의 배경음악처럼 오랫동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유진이 사라진 사격장은 한동안 축제와도 같은 흥분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신화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며 웅성거렸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강유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물림 장교나 얼음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연대장마저 무릎 꿇린 살아있는 전설, 전쟁의 여신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와 경탄의 중심에서 단 한 사람, 이도현 대령만이 잿빛 얼굴로 텅 빈 사격대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강유진이 쏘았던 마지막 한 발의 총성만이 영원처럼 반복해서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최고와 최강이라는 이름만을 목표로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가장 큰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사격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격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패배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연약한 계집애에게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완벽한 방식으로.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가능한가? 안대를 하고 300m 밖의 표적을 그것도 자신이 쏜 탄착군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이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표적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기적 혹은 악몽과도 같은 결과를. 표적지 앞에는 이미 수많은 장교들이 모여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도현이 다가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이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표적지를 만져보았다. 중앙에는 자신이 쏜 5발의 총알이 만들어낸 하나의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의 바로 한가운데를 또 다른 한 발의 총알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관통하고 지나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함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강철 같던 자존심과 오만함이 이 작은 구멍 하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이도현 대령은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유진을 모욕하거나 그녀에게 잡무를 떠맡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경멸이 담긴 무시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 안에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미세한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형태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작전 회의에 유진을 의무적으로 참석시켰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회의 중간중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표정을 힐끗거리며 살피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또 어떤 상식 밖에, 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분석이 나올지 내심 기대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진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녀는 그 치욕적인 내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도현을 향한 승리자의 조롱이나 오만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묵묵히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체력 단련을 하는 이전과 똑같은 얼음공주였다. 하지만 이제 부대 내의 그 누구도 그녀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오만함이 아니라 전설의 신비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의 거리감은 이해할 수 없는 강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외심으로 해석되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훈련이 끝나고 이도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그날의 사격 훈련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는 강유진의 모든 움직임, 모든 호흡, 심지어는 안대를 맨 채 바람 소리를 듣는 듯한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몇 시간 동안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책상 물림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짜 전사였다. 어쩌면 자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강자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호기심과 경쟁심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녀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는 아직 사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유진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여자가 아닌 한 명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한번 겨뤄보고 싶은 동료 군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 벽의 가장 아래쪽 아주 작은 틈새로 서로를 향한 마지못한 존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관계가 아주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터였다. 사격 대결이 있은 지 며칠 후 제17기 기계화 보병연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강유진 소령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부대 내 최고의 화제거리였지만 누구도 감히 연대장 이도현 대령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했다. 이도현과 강유진,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침묵과 어색한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날이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다. 강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훈련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책상 물림 장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전체에 평온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비상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웽! 그것은 단순한 훈련 경보가 아니었다. 실제 상황 발생을 알리는 가장 높은 등급의 진돗개 하나 발령 경보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사무실의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복도에서는 군화 소리와 다급한 고함 소리가 뒤섞여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장교는 즉시 작전 회의실로 집결하라. 반복한다. 모든 장교는 즉시 작전 회의실로 집결하라.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연대장 이도현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로 긴장되고 날카로웠다. 유진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던 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과거 특수부대 시절처럼 팽팽하게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인 위기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작전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속보가 중계되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서울 도심에 위치한 K타워 쇼핑몰에 신원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난입하여 쇼핑몰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화면에는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K타워 쇼핑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건물 주변은 이미 수많은 경찰차와 특공계 차량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누구도 섣불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괴한들은 자동소총과 폭발물로 무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1시간마다 인질 1명씩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도심 테러 사건이었다. 젠장! 이도현 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테러 사건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었다. 어째서 하필 우리 구역이야. 그의 절규처럼 운명의 장난처럼 사상 최악의 인질극이 벌어진 K타워 쇼핑몰은 바로 이도현 대령이 지휘하는 제17 기계화 보병연대의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실패할 경우 다음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인질들을 구출해야 할 책임은 바로 그에게 그리고 그의 부대에게 주어지게 될 터였다. 그의 어깨 위로 수백 명의 목숨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가 강철의 무게로 짓눌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그는 수많은 훈련과 모의 전투에서 언제나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경험은 넓은 평야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군대 대 군대로 맞붙는 정교전에만 맞춰져 있었다. 수백 명의 민간인 인질이 얽혀있는 복잡한 건물 내부에서의 대테러 진압작전.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다. 각 대대장은 즉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고 5분 대기조를 편성하라. 작전과에서는 K타워 주변의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민간인 접근을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명령을 내렸다. 그의 지휘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부대는 그의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유진의 눈에는 그의 모든 명령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험하게만 보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도현은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채 힘만으로 거대한 배를 움직이려 하는 서툰 뱃사공과도 같았다. 그의 모든 명령은 용맹했지만 정교함이 부족했다. 그는 밖에서부터 건물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형적인 군대의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테러범들을 자극하여 최악의 유혈 사태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대테러 인질구출 작전의 시뮬레이션이 빛의 속도로 그려지고 있었다. 건물의 가장 취약한 침투 경로, 테러범들의 예상 심리 상태, 그리고 인질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동선까지. 그녀는 갈등했다. 자신이 지금 나서야 하는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 남자 앞에서 그리고 이 부대 전체 앞에서 드러내야만 하는가? 그녀는 평화를 찾아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혼란과 고뇌에 빠져 있는 연대장 이도현 대령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도시의 굉음이 마침내 그녀의 동굴 속까지 울려 퍼진 것이다. 연대장, 합참의 이장님의 긴급 지시다. 작전 회의실의 비상 직통 라인에서 군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TV 속보가 터져 나온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경찰 특공대의 1차 진입 시도가 실패했다. 현 시간부로 K타워 임질 구출 작전의 모든 지휘권은 제17 기계화 보병연대로 이관한다. 연대장은 즉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현장을 장악하라. 이것은 합참의 이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최상위급 명령이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이제 이 끔찍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도현 대령과 그의 부대에게 지워졌다. 그의 어깨 위로 단순한 임무의 무게가 아닌 수백 명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가 현실적인 압박으로 짓눌려오기 시작했다. 젠장! 이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욕설을 씹어 삼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그의 군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막막함이었다. 당장 K타워의 설계도를 확보해 그리고 각 대대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최정의 저격수들을 선발하여 건물 주변의 모든 고층 빌딩에 배치시켜. 그는 다시 카리스마를 되찾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군사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최악의 상황을 타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군사작전의 정석 그 자체였다. 1단계 외부 포위 및 압박, 저격수와 중화기 팀을 동원하여 건물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테러범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2단계 내부 정찰 및 정보 수집, 드론과 정찰 로봇을 투입하여 건물 내부의 구조와 인질들의 위치, 그리고 테러범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다. 3단계 동시다발적 진입 및 소탕, 확인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의 모든 주요 진입로를 통해 동시에 진입하여 혼란 속에서 신속하게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한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다. 그의 명령에 부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유진의 눈에는 그 완벽한 계획의 모든 치명적인 허점들이 마치 송금 보듯 훤히 보이고 있었다.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건 최악의 계획이야. 이도현의 계획은 마치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듯 적과 아군을 명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대테러 작전은 그렇게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혼돈, 그것이 바로 유진이 직접 겪었던 진짜 대테러 현장이었다. 그녀의 눈에 이도현의 계획이 불러올 끔찍한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저격수 배치, 수백 명의 인질이 움직이는 복잡한 쇼핑몰 내부에서 어떻게 테러범만을 정확히 식별하고 저격할 수 있단 말인가? 잘못된 사격 한 발은 오히려 테러범들을 자극하여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삼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드론과 정찰 로봇, 테러범들이 그렇게 멍청할 리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건물의 모든 CCTV를 장악하고 내부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드론을 투입하는 순간 그들의 위치는 즉시 발각될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인질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동시다발적 진입,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수였다. 정면으로 진입하는 순간 아군은 인질들과 뒤섞여 제대로 된 사격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테러범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거나 인질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며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했다. 이도현의 계획은 인질들을 구출하는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테러범들과 함께 수많은 인질들까지 희생시키는 공멸의 계획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사적 정석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이다. 유진은 고뇌했다. 그녀는 이도현이라는 남자가 싫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진짜 군인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아끼고 조국을 사랑하는 비록 시대착오적일지언정 신념을 가진 지휘관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모욕 따위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목숨이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고뇌에 빠져 있는 이도현의 등 뒤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가갔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도현의 바로 옆에 섰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 너머로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회의실 전체를 올릴 만큼의 무게를 담아 입을 열었다. 대령님, 그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강유진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작전 회의실의 팽팽한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작전 지도를 놓여보며 고뇌에 빠져있던 이도현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지휘에 감히 토를 단 부하를 향한 분노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휘관의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강소령? 그의 목소리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낮고 위험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회의실의 다른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저 겁없는 여군 장교가 연대장의 분노 앞에 어떻게 박살나는지를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도현의 불타는 눈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대령님의 현재 계획은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범들과 함께 몰살시키는 계획입니다. 2년이 이도현의 곁에 있던 한 참모가 분노하여 소리쳤지만 이도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유진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반항심이나 오만함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근거를 말해봐. 그가 말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계획을 비판하는 거지? 너에게는 더 나은 방법이라도 있다는 건가? 그의 질문은 그녀를 시험하고 망신 주려는 의도가 담긴 가시돋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이 기다리고 있던 질문이기도 했다. 네, 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에서 커다란 종이 뭉치를 가져와 작전 지도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K타워 쇼핑몰의 공식적인 설계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이면의 지도였다. 환풍구와 배수관, 비상전력망과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건물의 가장 깊숙한 속살을 드러내는 설계도. 그녀가 정보장교로서 국방정보망의 특수 권한을 이용해 방금 전 다운로드한 1급 기밀 자료였다. 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경악하며 그녀가 펼쳐놓은 지도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대에 이런 엄청난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유진은 펜을 들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대령님께서 계획하신 정면 진입로는 테러범들이 이미 예상하고 방어선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녀의 펜 끝이 지도 위를 물 흐르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핑몰의 지하 3층 주차장, 그 가장 구석에는 외부 하수 처리 시설과 연결되는 거대한 배수관이 있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폐쇄된 것으로 나오지만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이 배수관은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로를 통해 최정예 소수 인원이 소음 없이 건물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침투한 다음에는 이도현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브리핑에 빠져들어 물었다. 건물의 중앙통제실은 7층에 있습니다. 테러범들의 지휘부 역시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 3층에서 7층까지 엘리베이터 통로 옆에 있는 비상전력공급용 수직 통로를 이용하면 CCTV와 적외선 감지기를 모두 피해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마치 자신이 직접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처럼 막힘없이 그리고 경이로울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었다. 최종 목표는 테러범들의 지휘부를 먼저 기습하여 그들이 폭탄을 터뜨리거나 인질들에게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시간 자체를 빼앗는 것입니다. 소음기 달린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4명의 최정예 요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지휘부를 장악하고 내부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바로 그 순간 대령님께서 지휘하는 주력 부대가 정면으로 진입하여 혼란에 빠진 나머지 테러범들을 소탕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겁니다. 그녀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작전 회의실 안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것은 이도현의 계획처럼 무모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가장 정교하고 가장 대담하며 그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었다.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이 지금까지 책상 물림 장교라고 화분이라고 경멸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행정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전장을 경험한 진짜 프로였다. 그의 강철 같던 자존심과 편견이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계획, 당신이 직접 지휘할 건가? 그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참모일 뿐입니다. 현장 지휘는 대령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공을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인질들의 목숨과 이 작전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모습에 이도현은 자신의 심장이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묵직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그리고 그녀가 펼쳐놓은 지도를 말없이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신념과 자존심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이 여자의 손에 맡기기로. 좋다. 그가 말했다. 지금부터 이 작전의 모든 계획은 강유진 소령 당신에게 위임한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다. 이도현 대령의 선언은 작전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전까지의 불신과 경멸 그리고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눈앞에 절체절명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만이 남았다.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연대장이 일개 소령에게 작전의 전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의 결단을 묵묵히 따랐다. 지금은 지휘관의 권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작전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이도현은 회의실 중앙에 가장 큰 작전 지도 테이블을 강유진에게 내주었다. 그것은 이 작전의 실질적인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적대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하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들의 주변으로 연대의 모든 핵심 참모들이 숨을 죽인 채 둘러섰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 합동작전은 단순히 테러범을 진압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살아온 두 군인의 신념과 방식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시험대가 될 터였다. 이도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유진이 어디서 그런 고급 정보와 대테러 작전 지식을 얻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심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백 명의 목숨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미스테리한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브리핑을 계속해, 강소령.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신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도를 가리키며 작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가 없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벽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전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됩니다. 알파팀 그리고 브라보팀. 그녀는 이도형을 쳐다보며 말했다. 알파팀은 대령님께서 직접 지휘해 주셔야 합니다. 연대의 주력 부대로 구성된 알파팀은 계획대로 건물의 정문을 포함한 모든 지상 출입구를 포위하고 저격수와 중화기를 이용하여 테러범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것은 양동작전입니다. 테러범들의 모든 시선과 신경을 오직 정문으로만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도현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군대다운 역할을 맡겼다. 브라보팀은 제가 직접 이끌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여궁 장교가, 그것도 소령이 최정예 침투조를 이끌고 적진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위험해. 당신은 참모지 전투 요원이 아니야. 이도현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이 침투 경로는 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건물의 내부 구조는 지금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제가 직접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이도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보 팀은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으로 구성됩니다. 연대에서 가장 뛰어난 특임대원 3명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우리는 소음기 달린 기관단총과 섬광탄만 휴대하고 지하 배수관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7층의 중앙통제실을 기습하여 테러범들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2개의 계획, 하나의 목표. 하나는 밖에서 거대한 망치처럼 적의 시선을 끌며 문을 두드린다. 다른 하나는 안에서 보이지 않는 비수처럼 적의 심장을 찌른다. 이도현의 저돌적인 힘과 강유진의 정교한 지력이 결합된 완벽한 합동작전이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 후. 모든 준비를 마친다. 이도현이 최종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나 경쟁심은 없었다. 대신 이제부터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생사를 함께 해야 하는 동료로서의 낯선 긴장감과 미묘한 신뢰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소령, 이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그것은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하는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한 명의 군인이 또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대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더 이상 그를 향한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의 성공을 위해 모든 감정을 절제하는 프로페셔널한 전사의 그것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것은 그들의 기나긴 악연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점시 후 유진은 자신에게 배속된 3명의 최정예 특임대원들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등 뒤로 이도현은 수백 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거대한 폭풍을 몰고 K타워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2개의 다른 계획, 2명의 다른 지휘관.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똑같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작전 개시 시각, 도시의 모든 불빛이 잠든 깊은 밤. K타워 쇼핑몰 주변의 공기가 마침내 찢어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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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현 대령이 지휘하는 알파팀의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연막탄이 쇼핑몰 정문 광장을 뒤덮었고 장갑차의 위협 사격이 테러범들의 저항 심리를 압박했다. 헬기에서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건물의 모든 창문을 훑으며 내부의 적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여기는 알파, 모든 테러범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 시 가차없이 사살하겠다. 이도현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커졌다. 그의 작전은 계획대로 테러범들의 모든 시선과 신경을 건물 밖 정문으로만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쇼핑몰 내부에서는 그의 예상대로 다급한 움직임과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양동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바로 그 시각, 쇼핑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 강유진이 이끄는 브라보 팀은 한 마리의 거대한 뱀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배수관을 통해 이미 건물 내부에 성공적으로 침투한 상태였다. 야간 투시경을 쓴 4명의 그림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어둠 속을 유령처럼 나아가고 있었다. 여기는 브라보. 현재 지하 3층 비상전력구에 진입했다. 현재 모든 상황은 계획대로다. 유진의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암호화된 특수 통신망을 통해 건물 밖 지휘 차량에 앉아있는 이도현의 이어폰으로 흘러들어왔다. 알겠다, 브라보. 계속 진행해.
이도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지금 자신의 부하 4명의 목숨을 그리고 작전 전체의 성패를 오직 저 여자의 목소리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군인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낯설고도 기묘한 경험이었다. 브라보 팀은 엘리베이터 통로 옆 좁고 어두운 수직 통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은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 찬 2층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적의 눈을 피해 심장부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였다. 유진은 맨 앞에서 마치 오랫동안 이곳을 드나들었던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팀을 이끌었다. 그녀는 벽에 설치된 케이블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소리 없이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수직 상승했다. 그녀를 따르는 최정예 특임대원들조차 그녀의 경이로운 기동 능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5층 도착, 복도의 적외선 감지기 확인, 3초 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겠다. 준비. 유진의 목소리는 컴퓨터처럼 정확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소형 전파 교란 장치를 이용하여 복도의 감지기를 단 몇 초간 마비시켰다. 그 찰나의 순간, 브라보 팀은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모든 상황은 브라보 팀원들의 헬멧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이도현의 지휘본부 스크린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이도현은 스크린 속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완벽한 지휘를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강유진을 그저 사격만 잘하는 기술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난무하는 실제 전장의 한복판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끄는 타고난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판단은 냉철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하들을 안심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7층 복도 진입, 적 보초 이명 확인, 5초 후 동시에 처리한다. 스탠바이. 이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은 비상계단 문틈으로 중앙통제실 앞을 지키고 있는 테러범 2명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을 조용히 들어올렸다. 유진은 손가락 3개를 폈다가 둘, 그리고 하나를 접었다. 픽, 픽. 압축된 공기가 터져나가는 듯한 아주 희미한 2번의 소음, 그것이 전부였다. 복도를 지키던 2명의 테러범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이마에 정확히 붉은 점을 새긴 채 쓰러졌다. 완벽한 동시사격, 완벽한 제압이었다. 브라보, 목표 지점 확보, 지금부터 내부 진입을 시작한다. 유진의 차분한 보고에 지휘본부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지금 질투나 경쟁심이 아닌 순수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 여자에게 내 아이를 낳으라는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완벽한 군인의 이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존재였다. 그는 이어폰에 걸고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브라보. 믿고 있겠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 그의 그 한마디는 2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동료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시련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진입한다. 강유진의 수신호와 함께 브라보 팀은 소리 없이 중앙통제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동시에 3개의 섬광탄이 방 안을 하얀 빛과 굉음으로 가득 채웠다. 작전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통제실 안에는 테러범들의 지휘부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중화기로 무장한 다수의 적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테러범들은 이미 자신들의 지휘부가 공격당할 것을 예상하고 이곳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젠장, 매복이다. 팀원 중 한 명이 외치는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쳤고 브라보 팀은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순식간에 공격자는 방어자가 되었고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어버렸다. 브라보, 브라보, 응답하라. 무슨 일인가?
지휘본부에서 이도현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울려 퍼졌다. 매복에 걸렸습니다. 유진이 책상 아래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고했다. 적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셉니다. 중화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다급함과 위기감이 묻어 있었다. 이도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가장 중요한 침투조가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었다. 이대로라면 그들은 전멸할 것이고 작전 전체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눈앞에 수백 구의 시신과 실패한 지휘관이라는 자신의 비참한 미래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참모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령님, 브라보 팀을 포기하고 주력 부대를 즉시 철수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퇴각 명령을. 하지만 이도현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스크린 속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4명의 부하,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강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나를 믿고 저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믿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를 포기하라고? 동료를 사지에 버려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라고? 그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작전 회의실의 모든 참모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자신의 방탄 헬멧을 쓰고 소총을 집어들었다. 연대장 대리는 작전 과장이 맞는다. 대령님,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정해진 계획은 없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새로운 계획이 된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들로 구성된 예비 타격대를 향해 지휘관이 아닌 한 명의 전사로서 명령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동료를 구하러 간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작전 계획을 파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동료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본능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도현과 그의 타격대는 쇼핑몰 정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테러범들의 기관총 사격이 빗발치는 로비를 마치 불사조처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의 압도적인 용맹함에 주춤하던 주력 부대원들도 다시 용기를 얻고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강소령, 듣고 있나? 이도현이 총탄이 빗발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통신망을 통해 외쳤다. 내가 간다. 5분만 더 버텨. 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던 유진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도현의 타격대는 지옥과도 같은 로비를 뚫고 7층으로 향하는 중앙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테러범들은 그의 분노가 담긴 총알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7층. 이도현과 그의 팀은 중앙통제실의 뒷문을 폭파하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브라보 팀을 향해 있던 테러범들의 화력이 분산되었다. 지금이다. 전원, 돌격! 유진이 외쳤다. 포위되어 있던 브라보 팀이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처럼 다시 반격을 시작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싸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만났다. 총탄이 귀를 스치고 폭발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이도현과 강유진은 서로의 등을 마주댔다. 그들의 등은 마치 오랫동안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서로에게 들어맞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도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대령님. 유진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모든 편견과 오해, 그리고 경쟁심이 화양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성별이나 계급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왼쪽은 제가 맡겠습니다. 좋다. 오른쪽은 내게 맡겨. 두 사람은 마치 평생을 함께 싸워온 파트너처럼 서로의 등을 지키며 마지막 남은 적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두 개의 다른 강철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검이 되어 어둠을 베기 시작했다.
이도현과 강유진 두 개의 날카로운 검이 합쳐지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테러범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다가 차례로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중앙통제실의 모든 적들이 제압되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화양연기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대령님, 우두머리가 도망쳤습니다. 한 병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테러범들의 리더는 통제실이 함락되기 직전 비밀 통로를 통해 옥상으로 도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 한 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다. 젠장, 이도현과 유진은 지체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최악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테러범의 우두머리는 어린 아이의 목에 칼을 댄 채 옥상 끝에 정차해 있던 소형 헬리콥터를 향해 뒷걸음질하고 있었다. 헬기에서는 그의 공범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아군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모두 물러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아이의 목을 그어버리겠다. 테러범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아이를 인간 방패 삼아 헬기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속셈이었다. 옥상에 도착한 저격수들이 여러 각도에서 그를 조준했지만 섣불리 쏘지 못했다. 아이와 테러범이 너무 밀착해 있었고 테러범은 교묘하게 아이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모두 사격 중지. 이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그를 보내준다면 그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고 아이의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섣불리 공격한다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터였다. 진퇴양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소총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오직 테러범의 움직임만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컴퓨터처럼 그와 아이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 바람의 흐름, 그리고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 듯했다. 이도현의 머릿속으로 며칠 전 사격장에서 보았던 그 신화적인 광경이 스쳐 지나갔다. 안대를 하고 오직 감각만으로 표적을 맞췄던 그녀의 모습. 그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저 아이의 목숨까지,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걸기로. 그는 주변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다. 모두 총 내려. 예? 하지만 대령님, 내려. 병사들은 마지못해 총을 내렸다. 테러범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방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도현은 그 어떤 작전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옆에 있는 유진을 향해 오직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단어를 나지막이 뱉었다. 소령.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유진은 그의 부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녀는 이도현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 속으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망령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회상, 중동의 폐허, 스코프 속의 타겟,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나타난 어린 아이, 타겟을 향해 날아간 자신의 총알, 그리고 아이를 감싸 안으며 대신 총에 맞아 쓰러지던 자신의 파트너 김상사의 마지막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실수였다. 그녀의 단 한 발의 실수가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현실. 할 수 없어. 유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절망적인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유령처럼 그녀의 손을 붙잡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하고 단단한 손 하나가 올라왔다. 이도현이었다. 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은 신뢰와 격려를 담고 있었다. 여기는 중동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의 뒤는 내가 지킨다. 그의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었다. 유진의 눈을 가리고 있던 과거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의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다. 그녀는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모든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그 숨과 함께 뱉어냈다. 그녀의 떨림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전설의 저격수 아르테미스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테러범과 아이의 움직임, 그 사이에 아주 찰나적인 순간,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바람에 날리는 바로 그 찰나의 틈을 포착했다. 탕! 단 한 발의 총성. 총알은 마치 신의 손에 이끌린 것처럼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스치고 지나가 정확히 테러범의 미간 정중앙을 꿰뚫었다. 테러범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아이는 무사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K타워의 옥상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와 정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방금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투가 현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구출된 인질들은 가족들과 재회하며 눈물을 흘렸고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의무 헬기로 후송되고 있었다. 강유진은 옥상 난간에 기댄 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한 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과거의 악몽을 끊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후련함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르테미스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의 등 뒤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로 익숙한 군화 소리가 다가왔다. 이도현 대령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홀로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지만 그 이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적대자였다. 침묵을 깬 것은 이도현이었다. 그는 유진의 바로 옆에 섰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는 새벽의 여명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유진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녀를 향해 손을 들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하고 완벽한 각도의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격려의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리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또 한 명의 군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 역시 그를 향해 마주 경례를 했다. 이도현은 경례를 풀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침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강철 같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강소령.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듣기 힘들 정도로 낮고 잠겨 있었다. 내가 틀렸었어.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낡은 세계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수는 위대한 자기 반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그녀의 꺾이지 않는 용기 앞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따스한 새벽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그러나 아주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경례를 풀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령님. 그리고는 장난기 섞인 그러나 깊은 의미가 담긴 한마디를 덧붙였다. 21세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이도현은 마침내 무겁고 어두웠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난 듯 허탈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그녀가 내민 손을 굳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상관과 부하도, 남성 군인도, 그리고 라이벌도 아니었다. 그들은 성별과 계급, 그리고 과거의 편견을 넘어 오직 실력과 신뢰만으로 이어진 진정한 의미의 동료이자 파트너로 거듭난 것이다. 동쪽 하늘 위로 마침내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전쟁의 상처가 남은 도시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 두 군인의 어깨 위를 공평하고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K타워 테러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대한민국군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심 대테러 작전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육군과 특수부대의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합동특수작전부대 창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초대 지휘관으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2명의 이름이 공동으로 추천되었다. 연대장 이도현 대령, 그리고 작전참모 강유진 소령. 한때는 서로를 증오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함께 이끌어갈 최상의 파트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몇 달 후 새롭게 창설된 합동특수작전부대의 작전통제실. 이도현 대령과 강유진 소령은 나란히 서서 거대한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적대감이나 어색함은 없었다. 오직 서로의 능력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가장 든든한 동료로서의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했다. 사격장에서의 치욕적인 내기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애로 거듭났습니다. 이도현 대령과 강유진 소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진정한 존중은 성별이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강철 속에서 단련되고 오직 실력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도현 대령처럼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섣불리 재단한 적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할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군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실력에는 정말로 성별이 없는 것일까요? 이야기 속 어떤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인상 깊게 만들었습니까? 강유진 소령의 신화와도 같았건 안대 사격이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과했던 이도현 대령의 용기였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실력이야말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인정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